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냉동실에 개 사체를 보관하고 돈벌이를 위해 무리하게 대규모 번식을 벌여온 반려견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동물학대가 벌어진 곳이 합법적으로 허가된 업체였다는 건데요. 실상은 어땠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구조작업에 참여한 동물단체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6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경제단체들과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관건은 소비 여력이겠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인데 당장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 역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은 11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질 국민 총소득마저 감소하면서 시장에선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흔히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고물가에 이자 부담마저 늘어난 서민들이 황금 연휴에 얼마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하는 건 가게 살림에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이어졌다고요? 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를 한 데 따른 건데요. 국민의힘은 반면 이 민주당에 대해 가짜뉴스 진원지다 이렇게 지목하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른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윗선 개입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하면서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즉시 고성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들어가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고요. 예. 좀 진정이 되는가 했는데 민주당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 역시 이 해병대원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
부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 장내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 법률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근데 물론 뭐 말씀하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 국방부에서는 일관되게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건데 네네. 만약에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 뭐 외압을 행사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뭐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검찰이나 뭐 검찰 수사를 해야 네, 이제 물론 뭐 실제로 그건 나오겠지만, 당연한 거겠지만요. 네. 네, 민주당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네요. 네,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이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그리고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지금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군검찰에 출석했네요. 네,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했는데요.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이 군검찰 측이 두고 있는 항명 혐의에 대해선 네. 국방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 그 변호인이 뭐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오늘 신문들이 보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어제 그 이 정관영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김정민 변호사라는 다른 변호인이 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있다는 건 아니고 박 전 단장이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뭐 이렇게 뭐 기록으로 다 남겨놨다. 네, 기록으로 다 남기는 타입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쪽의 주장을 반박할 어떤 그 결정적인 무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게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뭐 일단 그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또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국회로 좀 가보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네요. 네, 앞서 첫 질문에서 나왔던 이제 민주당의 이 탄핵 언급, 이 공세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로 대선 공장을 꾸몄다면서 이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리자로 불러내서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앙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던 녹음 파일을 만들었고 대선 3일 전 이 녹음 파일을 보도해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면서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뭐 사실상 비판성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그런 점까지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 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제한된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는데요. 네. 다만 이 사안 자체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론을 전제하면서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투명히 수사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엄정 대응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공 기자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또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언론에도 강하게 책임을 따져 물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은 이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통해 이제 무마했다 이 취지의 보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한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어요.
네, 그 김만배 녹취록을 사실 처음 보도한 곳은 뉴스타파라는 이제 인터넷 언론인데 네. 여기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방심위에서 지금 그 심의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뭐 JTBC, MBC 이런 방송사들인데요. 그러니까 JTBC, MBC, KBS 뭐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심의하겠다 관련 보도를.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지금 검찰이 주장하기로는 가짜 뉴스인데 조작한 것인데 그거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 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네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네. 오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그때 여기에 대해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방심위에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이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6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여권에서 추천한 이 방심위원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뭐 국민적 관심사다라면서 이들 민원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이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인 김유진 방심위원은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그것도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다가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 방통심의위원장이 공석인자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몇 명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야권 인사가 퇴장을 하면 2명이 지금 결정을 해서 긴급 심의 안건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방통심의위원은 언제 임명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지금 원래 방통심의위원회 9명으로 인선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래는 9명인데요. 지금은 여야 4대4 구도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임기 3년으로 이제 돼 있고 원래는 9명인데요.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방심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을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명 결혼으로 4대4 구도이고 이 여권에서는 이제 지금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이해충돌 규정 위반건 그리고 이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또 이제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순자 의혹 논란 보도 등 관련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을 지금 문제 삼아서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들이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고 방통심의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고 좀 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빨리 좀 위원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을 다시 가면 좀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뭐 야당 쪽에서 아무래도 날선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계속 이제 등판을 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방어를 해왔는데 예. 뭐 오늘도 취지는 비슷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역사관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통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800개 되는데 이런 이념의 잣대를 대면 이 2,800개 기업 철수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트남 국부 흉상을 육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어이가 없다 이렇게 실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서른 의원도 이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판단 같다면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폄훼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찬양하고 있다. 이게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 이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독립군 토벌 참석했다는 건 자서전에서 본인이 밝힌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사실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의 답변이 다 이제 이런 식인데요. 예. 국방부 대변인이나 이제 국방부 장관도 이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전력이 논란이 됐을 때 네. 자유시 참변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부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다, 이 점을 이제 흉상 철거의 근거로 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이게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이 있다, 논란이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답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 총리의 국회 답변도 그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네요.
네, 뭐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선언을 했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비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 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주변 상황이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일하는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만이라도 민생 최우선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민생을 지킬 수 있게 기민하게 열정적으로 임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뭐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뭐 당 단합을 위해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명계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사실 크게 봐서는 뭐 이제 의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숫자의 뭐 의원들 숫자 분포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예. 전반적으로 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좀 평소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사그러진 뭐 그런 경향은 있긴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지지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이재명 대표 단식 그 농성장을 방문을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뭐 날이 덥고 습하고 더 견디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건강 상태를 묻는가 하면 국회가 순리대로 못 가게 해서 이 대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 제게도 책임감이 있다 이런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특히 이제 친문계 또 이제 비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도 오늘 농성장을 방문했는데요. 네. 이 전 의원은 저희로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국민이 헤아려줬으면 한다면서 건강 잘 챙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더 의연하게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반면 비명계 일각에서는 뭐 이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감히 말씀드린다. 이젠 단식을 멈춰달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명분도 신뢰도 별로 없고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또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다 라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난감하고 착잡하다. 가볍고 위로 말씀 드려야지만 전혀 내키지 않는 걸 짐짓 아닌 척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짠하다 하면서도 지금 이슈가 오염수 방류, 역사전쟁, 사법리스크 세 가지 이슈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단식이 들어가니까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외연 확장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뭐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요. 한 총리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두 명이 김두관 의원, 조홍천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예. 먼저 김두관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관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 윤 대통령께 이 대표와의 회담을 건의할 생각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한 총리의 답변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거였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같은 질문을 했고 한 총리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예. 뭐 어떤 좀 소위 말하는 뭐 진정성이 그 답변에 있는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당시에 이 답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특히 조홍천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 마치고 나가는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이 없느냐 한 총리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네. 한 총리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확답을 피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그 거의 질의 마지막 순서 때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지만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이 흔쾌히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조 총련이 공동 주최한 간토대 학살 추모식 참석한 걸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른바 색깔론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미향 의원이 오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제1본 조선인 총련합회 주최, 그러니까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이번 행사 주최단체에 대해선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 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 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다면서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사전 접촉 신고 위반이라는 그 정부 부처 일각의 그 지적에 대해선 예.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 사퇴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민의힘은 이미 윤미향 의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오늘은 예. 민주당을 민주당을 향해서 윤미향 의원 제명에 협조하라는 압박도 펼쳤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고 방탄을 계속하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걸 증명한다. 이렇게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을 한 묶음으로 묶어 비난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거제도당이라고 부르는 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건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네, 없고요. 뭐 안 그래도 기자들이 민주당 뭐 대변인 원내대변인들한테 뭐 기회가 닿을 때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네. 뭐 오늘 오전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뭐 따로 입장 없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어제 권칠성 수석대변인도 이 윤미향 의원권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무소속이니 우리 당 소속도 아닌데 왜 우리가 입장을 내느냐 뭐 이런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나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고요. 이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현지 시간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는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8일에는 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도 뉴델리로 이동하고 이 G20 정상회의와 함께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새벽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에서 북핵 공조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에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외교가 또 이제 뭐 그 외신 등에서도 뭐 한중일 대 북중로 구도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그게 어떤 군사적 대립으로까지 비유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때 국정원이 이런 동향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국정원이 어제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그 바로 직후, 그러니까 오늘 새벽 정도였는데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그 러시아 언론사인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과 이제 만나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 왜 안 되겠느냐, 우리는 이웃이다,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용열차를 타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민감하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야 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러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쇼이구 장관이 언급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방침을 철회한 거 했습니까? 네, 철회했고요. 예. 사실 이게 어제 밤에 나와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본 그 청취자분들은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예. 어제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때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이 교사들 징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걱정하는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이주호 부총리도 그 어제 오전만 해도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밤 늦게서야 이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오늘 추모에 참석한 교사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뭐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자 이제 엄정 대처를 내세웠다가 결국 백기를 든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뭐 여당도 사실 비슷하게 그 입장 전환이랄까 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때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병가 사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침에 교육부 장관과 통화했고 이 통화에서 그 이주호 장관에게 징계를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하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교사들 의견을 좀 더 귀담아 듣고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러면 사실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나 집회도 뭐 안 열렸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징계하겠다고 큰 소리 막 쳐놓고 난 다음에 집회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밤에 징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그러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400마리가 넘는 개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 방문한 사육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참혹한 모습이었다, 이게 동물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직접 구조에 나섰던 김현지 동물권 행동 카라 정책실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으셨던 겁니까? 네. 일단 저희도 그 제보를 받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 제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구용 커터칼로 이제 어미견의 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내는 일이 있었다라는 등의 아주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내부 제보였어요. 네. 그러면 현장은 며칠 날 가셨던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 제보를 받고 나서 거의 시간차를 거의 두지 않고 9월 1일에 예. 많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동물단체에도 연락을 취하셔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 최초에는 11개 동물보호단체가 이제 모였다가 예. 이제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모이면서 한 20개 정도의 동물보호단체가 지금 이 번식장에 대한 공동 현장 점검과 구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제보를 들어보니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흘 전에 지금 갔던 거잖아요? 예. 가서 현장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현장 상황이 사실 그 제보 내용도 참혹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생생히 그 장면을 그대로 확인을 하면서 예. 이것이 사실이구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네. 예를 들어 그 냉장고에서 뭐 안락사 약물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제보가 됐었던 사진,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배가 갈려진 어미견의 사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사실 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번식장에 몇 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최초에 이제 영업자 자신도 그 업소의 개가 총 몇 마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800마리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예. 이제 저희가 실제로 나중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1,400여 마리에 가까웠고,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구조한 동물들은 1,426마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몇 마리의 개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1,400마리라는 그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과도한 마리수인 것이고요. 예. 이 마리수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개체 관리도 거의 불능 상태에 가까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개들이 사실 현장에 걸어다니는 통로가 부재할 정도로 예. 다 개들로 꽉꽉 차 있었어요. 수두룩 빽빽했고, 그 칸마다 이제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같이 또 먹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동물권 단체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뭐 이렇게 번식장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최초에 일단 그런 현장 대치 상황이 있었고요. 예.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이 상당히 상세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 동물보호팀,
그다음에 화성시,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서 그분들은 이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같이 공동 현장 점검이 저녁 무렵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아, 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1,4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금 얼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1,400마리가 대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간 크기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예. 케이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현장은 3단까지 쌓여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 못 들어가는 동물들을 바닥에 구획을 만들어서 칸칸이 이제 여러 마리씩을 대여섯 마리씩을 이렇게 넣어두고 있었다든지 하는 식이었는데 예. 그 울타리를 넘어다니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리수 파악도 안 되었을 거고 한 마리 한 마리 개체가 어떤 상태인지 돌봄을 할 수가 없었겠죠. 네. 지금 이렇게 개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면 개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필 여력도 없었겠는데요. 개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날 9월 1일에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수의사법 위반 그리고 기타 여러 동물 학대 정황들 속에서 이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을 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자하고 상당히 긴 시간 대화와 이제 소유권 포기에 대한 설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소유권 포기 설득이 이루어지자마자 저희가 일단 긴급히 개체 수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방치되었었던 개들 이제 그 영업자도 저희랑 이제 대치를 하면서 개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들을 먹이를 급여하고 돌봄에 나섰는데 그 건사료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상태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료도 일일이 다 이제 물에 불려서 줘야 했고 그 사료를 급히 먹다가 이제 응급이 온 개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병원에 긴급히 이송을 필요로 하는 개체가 약 10여 마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응급 개체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1일부터 이튿날인 2일부터 4일까지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착수를 계속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응급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죠. 1,400마리가 넘으니까 구조하는데도 정말 먹지 못한 개도 있었다고 해요. 구조하고 응급처치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번식장 운영했던 업자는 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말하던가요? 일단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무모하게 개들의 마리수를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동물들을 동물 상품화해서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는 발상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한 개의 번식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그 마리수를 늘려온 데는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그만큼 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모견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자견들을 판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잦은 번식 그리고 잦은 출산을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것을 또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개들이 제왕절개 수술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 수술도 누가 했는지가 의혹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된 93구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 93구의 사체가 냉동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체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추후 더 낱낱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투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번식장이 투자를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상 편법 영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보호법 상에서 이제 영업에 대한 규정은 한 사람의 어떤 운영자가 그 대표가 책임을 갖고 뭐 직원 교육도 실시를 하고 1년에 한 번 그 영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동물보호법에 대한 예. 이제 그런 준수 사항이 있고 또 다른 세부적인 준수 사항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품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발상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동물들을 데리고 사실 한 마리의 동물을 제대로 돌보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100마리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한데 하물며 지금 1000마리가 넘어가는 숫자를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늘려왔다라는 거는 일단 이 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도 그렇고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번식장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모견을 둔 다음에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분양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투자자한테 그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방식으로 번식장이 운영된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기존의 번식장에서 문제적인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지만 이런 식의 이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편법 영업을 하는 방식은 사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증축을 하고 불법 증축을 하고 모견의 마리수를 늘리고 이런 번식장은 정말 처음 봐요. 이게 몇 명한테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연간 매출이 그 모견 25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이제 17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 도는 거를 감안을 해도 예. 8억 정도는 8억 8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그 번식장 내부에 돌아다니는 그 종이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요. 그 1억을 투자하면은 얼마를 받아갑니까? 투자한 사람은? 아마 그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그 1억이라는 비율로는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모견 250마리에 새끼들이 예를 들어 938마리 자견을 출산을 했을 때 연간 17억 매출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루트는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경매장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또 출하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편법 영업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번식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제 반려동물 이력제에 대한 시행을 좀 해보겠다라는 어떤 전격적인 발표를 8월 30일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제보가 되고 바로 다음 날 또 현장 대응이 이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반려동물 영업의 폐단이 반려동물 이력제만의 도입만으로 해소되기에는 지금 현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아닐 수 없고요. 네네. 일단 지금 불법 업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불법 동물 생산업소도 많은데 네. 지금 이곳은 허가된 생산업소인 거예요. 그런데 예. 허가된 생산업소에서조차도 이렇게 편법 영업을 통해서
또 마리수를 늘리고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자체가 전혀 이제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이력제만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마리수 두수 제한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한 요 경매업 이런 경매업 중심의 다단계 유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수가 더 계속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자체를, 이런 환경 자체를 좀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거래 문제까지 유통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나 네. 지자체에서 좀 이번에 다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가 뽑은 주제 1위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주 2위였는데요. 이번 주 1위가 한동안 이 정치 분야가 4, 5위권이었는데 요즘에 확실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주요 키워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단식이라는 키워드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단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국민의 절박한 삶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야당 수장의 모습보다 뭐 소위 관심 종자라고도 관종의 DNA만 엿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 뉴스할 시간에요. 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뭐 길게 얘기해 주시지 않아도 네. 충분히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정치 분야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삭감이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연관 키워드는 과학, 새만금, 지역화폐입니다. 이게 R&D 예산에 대한 이제 과학계에서의 네. 지금 집단행동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보도나 이어질 때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원래 과학기술자문회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R&D 작업을 조금 늘리려고 했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정이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감액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각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 얼마큼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이거 역시도 이제 내부에서 실제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분야에 얼마가 삭감됐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이게 만약에 삭감됐으면 삭감의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그냥 퍼센트를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전체 부처에서 뭐 R&D 예산 30%를 뭐 예를 들면 삭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냥 빠르게 삭감한 것 말고는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삭감이 된다는 건 인력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박사급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학계에서 이른바 집단 행동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저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얘기를 네. 있는 관계자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네.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산을 반을 잘라버리면은 도대체 우리 기관은 뭘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 기관이 운영이 되느냐. 네. 진짜 정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뭐 인력 줄여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가이드라인도 좀 없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게 이제 뭐 새만금 이슈도 비슷하죠. 새만금의 지금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이번에 잼버리 이슈에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78% 삭감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산업계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새만금 쪽에다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착공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근처에 공항이나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또 기업에서 좀 혼란이 겪고 있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지역화폐에서도 지금 예산이 전액이 깎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SNS상에서는 종합적으로 예산이 이거 문책성으로 이렇게 뭐 깎이는 거냐라고 하는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네, 뭐 활성화 이런 것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디까지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깎고 보는 식으로 하면 지역 여론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 네네. 과연 어디까지 사업이 가야 될지 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요. 스포츠 분야의 축구 영역의 해트트릭이라고 하는 네, 용어입니다. 이제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손흥민 선수 얘기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선정 리그 선정 4라운드 이제 2주의 팀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 모아서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네. 그 팀에서도 뽑혔고 그리고 또 뭐 BBC 또 통계 매체에서 여러 곳에서의 우수 선수로 뽑혀서 5관왕에 이제 이른 것이고요. 한 경기에 3골을 퍼부는 해트트릭을 번리와의 경기에서 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올 시즌 개막하고 주장이자 또 왼쪽 윙포드로 해서 뭔가 패스를 하는 플레이메이커였는데 SNS상에서는 이제 손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맨 앞에 공격수로 섰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손톱으로 이제 출전을 해서 이제 5대2의 대승을 거두게 했고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슈팅이 참 이제 골이 좀 멋있는 이제 로빙 슛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모든 거의 매체들이 아주 평점을 높게 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인이라고 하는 이 토트넘의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자 또 이렇게 손톱으로서 좋은 위치를 주다 보니 전 세계에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나라 국내 선수인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또 이제 5분 만에 이제 골망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유럽파들이 지금 이제 정말 펄펄 날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9월에 A 매치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클린스만호가 첫 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톱 계속 그냥 앞에 맨 톱으로 그냥 네. 계속 두면 이렇게 골을 잘 넣는데 말이죠. 네, 제가 볼 때 이제 감독이 지금의 전략을 보니까 계속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잘 나갈 때 네. 부상 절대 그럼요. 입지 않도록 네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3위 분야는요? 3위 분야는요 연애 분야이고요. 키워드는 아이유입니다. 이 가수 아이유 씨가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라면서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돼서 관련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제 성명 불상자,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지난 5월에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어떤 곡으로 이제 고발을 했느냐? 아이유의 노래인데 한 6곡 정도의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이유의 이제 히트곡이에요. 네. 근데 그 곡들이 다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제 이 6곡이 다 보면 이 아이유 씨가 작곡을 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만 부른 거지 네. 작사 작곡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유 씨가 이것을 표절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한테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침해했다고 이제 소위 악의적인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각하 처리가 된 건데 네. 아이유 씨가 이제 이렇게 악의적인 의혹에 이제 휘말린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남긴 유인물이 북한 간첩요. 네,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유인물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고소인을 특정을 했었지만 이제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해요. 뭐 표절 의혹도 있고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유 씨가 상당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고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게 이제 명백한 범죄 행위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근원지를 찾아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소속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유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가수 데뷔했잖아요. 네,
그때 학교에다가 아이스크림 돌리고 빵 돌렸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어느새 간첩이 됐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단순 괴롭힘을 목적으로 이제 거의 고소인 것 같은데 참 씁쓸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제는요. 네,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행복인데요. 결론적으로 안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아동 행복도 조사를 한 것인데 예. 이게 2년째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권리 인식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엔의 이 아동 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 2022년에 아동 권리 인식 조사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지난해 아동의 행복도 점수가 69.22점으로 2020년엔 이게 76.75점이었거든요. 근데 네. 2021년에 이게 75점대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5점 정도 떨어졌으니까 2년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요. 학업 문제가 21.7%인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가 22.2%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이제 학교 급별로 보면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오히려 학업 문제보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3%다. 이게 참 씁쓸한 문제이고요. 겨우 이제 가정의 어떤 뭐 이혼이나 이런 문제도 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은 학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댓글에서도 그저 해맑게 철없게 웃고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행불행을 고민한다는 게 안타깝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가 겪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부모도 처음이다라면서 부모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러한 지금 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추석 연휴인데요. 이번에 연휴가 상당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객 수요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해외에 나갈 때 뭐 과거에 비해서 예약이 30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황금 연휴가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내수를 기대하지만 반쪽 효과 아니냐. 뭐 한글날까지 최장 12일을 쉴 수 있는 부분에서 결국 해외로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내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건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쓸 돈은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다시긴 했어요. 직원들 월급에 명절 보너스에 휘청거리고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니 명절에 해외 여행 간다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이슈이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북 내륙과 전남권은 아침까지, 강원 산지는 당분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해안과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북 남부와 전남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3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8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5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상권 해안은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남해 동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 제주도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3도, 습도 7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 15년 동안 썼던 에어컨을 새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전회사도 폭염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꽤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던 터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을 때에는 왠지 공돈이 생긴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목돈을 쓰는 게 절대 달가울 리 없죠.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새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남짓 사용했을 무렵부터 에어컨 송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를 요청했는데요. 출장 나온 수리기사는 더 이상 부품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냥 쓰시든가 새 제품을 구입하라는 말만 남긴 채 가버리더군요. 그 얼마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기에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한 카메라 회사는 100년 된 제품도 수리해준다는데 말이죠. 얼마 전 유럽의회가 스마트폰에 탈부착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 유럽에서는 소비자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판매될 거라고 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멀쩡하게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새 걸로 교체해본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럽처럼 할 수 없는 걸까?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행사장 한쪽에는 가전제품 수리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쓰다가 고장난 소형 가정들을 가져가면 기술자들이 무료로 고쳐준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이 보잉 737 여객기 100만 대 분량일 정도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전시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선정했고요. 국내 대표적인 가전기업들도 이런 친환경 기조에 맞춰 이번 전시회에 고쳐 쓸 수 있는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합니다. 왜 유럽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는 걸까요? 정책이 문제인 걸까요? 가전회사가 문제인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떠있는 빗구름은 흘러만 가네. 거리에 수많은 사람 발길은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은 푸른 하늘처럼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영점님, 그러네요. 언제부터인가 빠른 유행을 만들어내서 새 제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 것 같네요. 그래서 멀쩡한 것도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바꾸는 게 당연시되고요. 새 제품을 만드는 관심만큼이나 교체나 수리에도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예전 가전제품은 바꾸고 싶어도 고장도 안 나서 20-30년 잘만 썼는데요. 요즘 제품은 겉은 휘황찬란하고 세련됐는데 조금만 쓰면 고장이 나고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다고 하니 그냥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제품을 바꾸려면 참 아깝기만 하네요. 이제는 좀 무식해 보여도 오래오래 쓰면서 길이 들어가는 애들에게 더 정이 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빨리빨리 교체하고 빨리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능 한 번도 안 쓰고 버리는 가전제품들 진짜 많거든요.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꼭 필요한 기능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가격만 자꾸 올라가고 말이죠. 우리도 조금 이렇게 금방 안 버리고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전제품들 또 그만큼 또 부품들도 많이 좀 계속 생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전회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 국민들이 좀 기업 평가하는데 좀 후한 점수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최근 조선 왕릉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서삼릉 효릉이 오는 8월부터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이 효릉은 조선의 12대 임금인 인종 부부의 무덤입니다. 사실 서삼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에는 왕실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이 이야기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 왕릉이 선정이 됐다, 지정이 됐다는 등재가 돼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조선 임금은 27대까지 이어졌는데 27명의 왕과 왕후가 다 묻힌 겁니까? 그러니까 쌍분도 있고 합장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능 이게 이 세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44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북한을 통틀어서 조선왕릉은 44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시묘 그 재릉인데 그리고 2대 임금인 정종과 부인 정한왕후 김씨의 후릉 이것이 그 북한 개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기는 빠졌고 또 빠진 왕릉 중에서는 그 연산군과 광해군의 부묘가 있는데 폐위되었기 때문에 그 능이 아니라 묘의 칭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식 왕릉이 아니어서 뺐다라는 건데요. 폐위된 것도 서러운데 왕릉에서까지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붙이면 2차 가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역사적인 평가는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광해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능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좀 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인종 부부의 효릉이 오는 8월부터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하는데 8일이요. 그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서삼릉에는 그 인종의 효릉 외에도 인종의 친어머니인 장경왕후 윤씨 그리고 철정과 부인인 철인왕후의 예릉 등이 있는데요. 이 다른 왕릉은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효릉에 들어가는 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하는 젖소 개량 사업소를 거쳐 들어가야 됐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서. 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좀 곤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젖소 개량 사업소를 거치지 않은 관람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서삼릉을 조성한 겁니까? 이 서삼릉은요, 좀 탄생부터가 좀 즉이 정치적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중종은 1506년 반정으로 즉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조광지처를 폐출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폐출대 부인이 당경왕후 신씨인데 남편이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쫓겨나가지고 7일의 왕비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드라마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이 당경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한 신수군이라는 분이었는데 반정가담을 거부를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정 세력들이 당경왕후가 있을 경우는 후환이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폐출을 시켜 인 건데 억지로 시킨 거죠. 네. 그 뒤에 중종이 얻은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 윤씨죠.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여인천하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7일의 왕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인데 예. 이 두 번째로 중종의 부인이 된 장경왕후 윤씨는 그 오래 살지는 못하셔요. 그러니까 1515년에 25살에 아들인 인종을 낳는데 예. 산후증, 후유증으로 해서 6일 만에 승하를 하고 말죠. 그런 뒤에 이 장경왕후의 희릉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네. 그 처음에는 태종의 헌능, 지금 서초구에 있잖아요. 예. 헌능 서쪽 언덕에 그렇게 조성을 시킵니다. 근데 헌릉에 조성한 무덤이 어떻게 서삼릉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당대 권신인 김한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정적인 정광필이라는 분을 죽이려고 갖은 모략을 꾸미는데 그러다가 정광필이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조성의 총책임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저 정광필 때문에 능을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물도 새고 난리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함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광필은 유배를 당하고 결국 장경왕의 희릉은 고향 원당 지금의 서삼릉으로 옮겨오는 그런 스토리가 됐죠. 헌능으로 옆으로 간 지 22년 만에 이렇게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경왕후의 능을 그렇게 옮긴 뒤에 7년 만에 그러니까 1544년에 이제 남편인 중종이 죽는데 네. 이때 중종의 정릉을 그 희릉 그 장경왕후 능 옆에 서쪽 언덕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들인 인종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곁에 묻히게 되죠. 인종은 내가 죽거든 반드시 부모의 능 곁에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그러니까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분이 서삼릉에 그러면 묻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아들인 인종 이렇게 세 분이 묻힌 건데 예. 그런데 이 꼴을 볼 수 없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 그 문정왕후 윤씨였는데 그때 이제 봉원사 주지였던 보우하고 문정왕의 동생인 윤원영이 소곤거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봉원사 앞에 보면 선릉이라고 있는데 네. 선릉은 성종과 부인인 정현왕 무덤이거든요. 네. 강남구에 있잖아요. 선릉. 예. 그 근처에 명당이 있는데 거기로 중종 무덤을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떼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종과 장경왕후가 아니라 중종과 문정왕후 세 번째 부인이 묻혀야 된다라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죠.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 강제로 떼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 배우에 문정왕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문정왕후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전 부인하고 이렇게 묻혀 있는 거 사실 꼴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중정릉인 정릉은 그 지금의 서삼릉에서 선릉 곁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성종과 정현왕릉인 선릉과 중종릉인 정릉을 묶어서 우리가 지금은 선정릉이라고 하잖아요. 강남구에 있는. 네네. 그렇지만 남편과 같이 묻히겠다라고 억지를 부려서 중종과 장경왕후를 떼어놓은 문정왕후 세 번째 부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남편의 무덤을 옮긴 바로 그곳 정릉 자리가 길지가 아니라 최악의 흉지였던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종종 지나가는데. 그 근처가 아니라 중정릉이 그렇다라는 건데요. 예. 거기가 지세가 좀 낮은 곳이어서 그 낮은 것이니까 흙을 좀 쌓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만 거만금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거 일부러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높인 거고 그렇게 무역다짐으로 정릉을 이장을 했지만 흉사가 이어지는데 해마다 한강물이 불어서 넘치면 정릉의 제실까지 막 차오르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백성들 동원해서 막 흙 쌓고 이러니까 그 실록을 보면
이것을 두고 백성들이 비분관계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정왕후가 1565년에 돌아가시는데 네. 그토록 염원했던 남편과의 죽어서 만남 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문정왕후는 저 멀리 태릉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태릉 거기에 묻히거든요. 다 그러면 흩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당경왕후 신씨의 능은 경기 양주의 온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남편 중종은 강남의 정릉에 묻히고 네. 첫 번째 부인인 당경왕후는 지금 얘기했던 경기 양주에 묻히고 예. 두 번째 부인인 장경왕후는 고향 원당 지금의 서삼릉에 묻히고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윤씨는 태릉에 묻히고 그런 식으로 뿔들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근데 이렇게 흩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좀 딱해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정왕후 입장에서 보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런 격이 돼버린 그런 경우 됐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중종의 무덤을 옮긴 결과 이것이 사실은 더 끔찍한 재앙을 낳았는데요. 네.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4월 13일 날 이제 그 보고가 하나 올라오는데 외적이 성종 부부능인 선능과 중종능인 정능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뭐 그럼 도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조정에서 현장 발굴에 즉각 나섰는데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하죠. 보고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외적이 선능과 정능을 파헤쳐서 소장품을 가져가고 관을 구덩이 밖에서 불태워버렸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요. 특히나 중종이 묻힌 정릉에서는 뭔가 형체가 완전한 시신 하나가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같이 돼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 중종의 옥체가 아닌가 하고 예. 난리가 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근데 50년 승하한 지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렇게 형체가 남아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시신이 정말로 중종의 유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조상의 그렇죠. 무덤이 예. 되게 된 거니까. 큰 죄를 짓는 거죠. 끔찍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젊어서 중종을 모셨던 그 이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해를 보고서 각자 자기가 본 바를 기록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의견서를 보면은 키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이건 중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중론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뭐 하냐면 이 정릉뿐만 아니라 선능 즉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의 무덤에서도 뭔가 불탄 재가 있는데 예. 거기서도 뼈 조각 같은 것이 계속 보고 올라온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그러면 중종의 뼈 조각도 있고 성종 부부의 뼈 조각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맞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설래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유골이 정말로 중종이나 성종 부부의 육체인지 아닌지 단정해서 누가 그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도 그렇고 기라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후손으로서 예를 들면 외구한테 지금 도굴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무덤도 아니고 왕에. 그러니까 큰 죄를 짓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치욕적인 사건이어서 그 두 개의 왕릉이 그 외적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훼손된 이 사건 이거를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일흥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무덤이 일흥의 이제 치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외란 이후에 윤안성이라는 분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난 사신단에게 절대 일흥의 치욕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외적이 훼손한 일흥 즉 선릉과 정릉에는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흥송백 불생지라는 정말로 참 그 회한에 가득 찬 그런 시를 건네줍니다. 결코 일흥의 치욕, 일흥의 송백을 늘 기억하면서 포로 귀환 외교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라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시를 적어준 거죠. 앞서 제가 종종 지나다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정릉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역사 이야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서삼릉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했다가 예. 선정릉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정릉에 그런 그 끔찍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종이 글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점 치욕이 더 이렇게 뭐 좀 그런데요. 네. 다시 서삼릉 이야기로 돌아오면 중종이 그렇게 떠나가고 인종과 인종의 친어머니인 장경화가 지키고 있던 그런 능에 나중에 강화도령으로 살았다가 왕에 오른 철종 그리고 철인왕후 김씨가 들어서는데요. 이 중종릉인 정릉이 맨 처음 조성되었던 곳에 그대로 그 두 철인왕후와 철종의 무덤 예릉을 거기다 이렇게 바로 세웁니다. 예. 그래서 인종의 효릉과 장경왕후의 희릉
철종 부부의 예령에서 합쳐서 이제 서삼릉이 된 거죠. 그것도 저도 사실은 이게 조선왕릉을 잘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발길이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역사는 좀 더 다르게 남다르게 좀 들리는데요. 이번에 능이 공개되는 인종은 굉장히 단명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31살에 돌아가셨고요. 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최단기간 제위한 분이에요. 예. 8개월 10일 정도 제위하다가 승하했습니다. 기막힌이라고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장경왕후가 아들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승하하기 직전에 호련히 앉아서 손수 유언장을 써내려 갔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죠. 지난해 여름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엉명이라고 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벽에다가 막 써붙였다라고 이제 그런 유언을 남겼죠. 그러니까 운세로 보면 굉장히 명이 짧을 사람이니 이름은 엉명이라고 지어라. 억만년을 살라고 이제 엉명이라고 했다라는 거여서 인종의 아명이 엉명이 됐는데 그런데 인종이 6살 때 세자가 6살 때 이름을 이제 호로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이 될 세자의 경우는 일부러 어려운 한자를 택해서 그것도 한자만 쓰는 외자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이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 이름자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자만 지어야지 그런 이름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종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한자 호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어머니 꿈에 나타난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것이 31살이 단명한 것도 그렇지만 이 세자 자리에 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6살 때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25년 만에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이제 왕에 오른다라는 건데요. 원래 그 인종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저분은 그 요순처럼 성군이 될 분야라는 찬사를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아깝게 9개월도 안 돼가지고 제의한 것으로 이제 끝나죠. 진짜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종의 사인은 뭡니까? 공식적인 사인은 지나친 효도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종이 병에 걸리니까 세자가 이제 곡기를 끊었죠. 인종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중종이 승하를 하니까 인종 세자는 뜰 아래 엎드려서 엿새 동안이나 물앙목음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고 5살 동안이나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인종의 몸이 돌이킬 수 없이 쇠약해지고 그런 인종이 승하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임금으로서 정사를 처리하는 게 뭐냐면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한 조광조의 관작을 복구하라는 특명과 함께 혈량가 우리가 한국사에 배운 과거 없이 청구하는 제도거든요. 그 혈량가를 회복시키라라는 마지막 이제 정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1545년 7월 1일 날 승하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아까 공식적인 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있습니다. 그 인종에게는 어려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 아까 얘기했던 새어머니 문정왕후인데 이 문정왕후는 친아들 낳잖아요. 경원대곤이라 해서 나중에 명종이 되는 분인데 이분을 옥자에 올려놓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인종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여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세자가 기거하던 동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세자의 침소가 밖에서 이렇게 잠겨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 불지른 혐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언노의 그런 짓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섰고 결국은 세자가 그 처소를 급히 찾은 귀인 정씨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던 모양이네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45년 4월에 인종의 건강이 이제 나날이 나빠지니까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인 김인우라는 분이 내가 스승의 임금의 세자의 스승이었다라는 자격을 내세워서 그 인종의 약제를 처방하는데 반드시 나를 좀 참여하게 달라라고 이제 끈질기게 간청을 했는데 이상하네요. 참석이 거부되니까 그러면 제발 다른 곳에서라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역시도 이제 거부가 됐는데요. 나중에 우암 송시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김인우가 그렇게 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같이 보냈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은수제 이렇게 되면 갑자기 독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의심했던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정왕후가 상당히 좀 괴롭힌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실록에 나와요. 실록에.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관이 실록에 문정왕후의 부흥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인종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가끔씩 문정왕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홀로 된 첩 문정왕후 본인을 얘기하고 약한 아들 명종을 얘기를 하죠. 홀로 된 첩과 약한 아들이 어떻게 몸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제발 주상은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라고 이제 부단히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부왕의 상중이 슬퍼함이 지나쳤던 인종은 문정왕후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채근을 하니까 더욱 근심이 쌓여서 승하하게 됐다라고 실록에 그렇게 사관이 썼습니다. 인종이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햇빛이 쨍쨍대는 무더운 날 맨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의 노염을 풀었다라는 기사도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인종의 죽음은 좀 심상치 않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더 심상치 않은 거는 1548년 8월 30일자 명종실록에 이제 나오는데요. 기사가 참 희한한 기사가 나옵니다. 내관들이 한 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관 김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인종께서 돌아가신 거는 김충우하고 석씨 등의 소행이야 라는 그런 기사가 딱 짧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명종실록이 이렇게 해괴한 말을 내뱉은 내관 김준을 추국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끝나요. 그 이외에 이런 그 관련 기사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뭔가 진실을 은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실록에 한 줄도 그거만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기록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그러니까 실록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실록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수상한 느낌이 좀 들죠. 의문사의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인종의 승하를 전한 인종실록 기사가 되게 신검을 울린 게 뭐냐면 인종이 위독하던 밤 도성민들이 밤새도록 자지 않고 걸박걸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의 증세가 어떤지 자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하한 날에는 백성들이 제 부모를 잃은 듯 통곡했다 하면서 이제야 태평성대가 열리겠구나라고 기대했던 백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실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임금이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의 죽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입장에서도 봐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뭐 세종 못지않은 임금이 됐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참 그럴 분들이 많긴 많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이 서삼릉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왕릉 외에도 3개의 원과 뭐 하나의 묘, 그다음에 왕자, 공주, 후궁의 묘 47기, 태실 54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의 소경원도 있죠. 이분도 또 그 귀국하자마자 다 나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인조실록을 보면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또 실록이 나오거든요. 이분도 실록은 뭐라고 썼냐면 마치 약물에 중독된 것 같았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분 또한 뭔가 좀 그러네요. 사연이 좀 의심스럽네요. 이건 일반적인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역시 그것도 이제 실록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서삼릉에는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 씨의 회묘도 있는데 이분의 묘도 또 장단에 있다가 또 회기동에 있다가 다시 이제 서삼릉으로 옮겨왔는데 이분도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회묘가 됐다가 연산군에 들어와서 또 회릉으로 됐다가 다시 반장이 일어나서 또 회묘로 격화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 서삼릉에는 또 태실 54기가 이전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이전을 한 건데 일제가 여기다가 태실을 막 몰아넣고서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형태로 막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선 왕, 조선의 어떻게 보면 정신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려는 그 의도가 역력했다. 정신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도대체 뭐 어디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산에다가 뭐 천황을 모신 신사를 만들질 않나 뭐 밀어내고 이런 거 진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일본하고는 악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 있어서 뭐 설린 관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악연이 많은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뭐 근대 시대나 정근대 시대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일들이 일부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좀 인정하면서 저도 관계 회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참 우리 아픈 역사가 왕릉에도 이렇게 숨어 있네요.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9월 한 달 동안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구단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구단. 원작 이현세, 극본 김민수, 연출 황영선. 제3구. 전문가들은 올 시즌 우승 예상팀으로 전년도 우승팀 황룡, 마동탁 선수를 영입한 유석, 전 국가대표 최동균 투수가 버티고 있는 동해를 꼽고 있는데, 네, 단언합니다. 올해는 우리 서부가 이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터이다. 이 우승을 하겠단 말이요. 우승. 최 감독은 뭘 믿고 시즌 시작 전 그런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글쎄요. 연속 볼만 송구하는 저 선수 때문은 아닐 테고. 서부팀 오해성 투수 신인이라 그런지 볼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네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연속 8개째 볼이군요. 볼. 또다시 볼입니다. 서부팀 최인혁 감독 결국 투수를 바꿀 것 같죠?